일단은 뭐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이게 진짜 먹히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하면 북한 여자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이 믹스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게 뭘까 되게 맛있는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저거 진짜 언젠가 한번 이제 훔쳐서 먹어본다. 그래서 소장이 언제 외출을 했을 때 그 스틱을 한 2개인가 숨겼어요. 이게 인기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찬물에 푼 걸 막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 믹스 스틱 하나 넣어가지고 파는 그 종이컵 하나가 1불이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 1불이라는 그 돈이 저희 아빠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년간 평양에서 살다가 장군놈보다 대한민국 남자를 더 사랑해서 대한민국 인천으로 시집온 평양세대 한수혜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밀수할 만큼 좋아하는 한국 제품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뭐 어느 걸 어떻게 뽑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는 거로 위주로 본다면 대한민국 믹스커피, 라면, 초코파이 뭐 이런 걸 꼽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물품은 뭐 말하는 바까마, 쿠쿠 하세요 쿠쿠 말하는 그런 거랑, 그리고 대한민국 그 후라이팬, 그리고 화장품, 뭐 샴푸, 뭐 일단은 뭐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이게 진짜 먹히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하면 북한 여자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대한민국 그 제품을 좋아하셨었는데 뭘 좋아하셨었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후라이팬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후라이팬을 이제 북한에서 번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했더니 얘가 일단 질이 좋아서 코팅이 안 벗겨진대요.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밀수꾼들이 있는데 이게 시가예요. 부르는 가격이거든요. 다른 뭐 후라이팬이 업을 할 때 얘 막 30불, 40불 하거든요. 그래도 사요. 그 정도로 엄마들이 이제 부엌 이런 그 주방 기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대한민국 제품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인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쓰냐, 뭐 얼마 정도 오래 쓰냐, 뭐 이러니까 그런 거를 다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그런 인기 순위가 매겨지는데,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 제품들이 다 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신라면 같은 경우는 중국 라면 10개를 줘도 신라면 1개를 안 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었고, 살았을 때는, 그리고 되게 또 비쌌어요. 나올 때만 나오고 다 중국 제품인데 거기에 딱 반짝반짝하게 사우스 코리아가 딱 있으면 그게 정말 반사이익을 엄청 크게 해봤거든요. 믹스 커피 같은 경우도 북한 사람들 아직 커피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믹스 커피가 이제 유통이 되긴 하는데,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한답시고 이 믹스 커피를 이제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에는 아직 입이 촌스러워가지고 쓴 거 못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또 나이 많으시는 분들이 이제 간부를 하다 보니까 이 믹스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믹스 커피를 저도 이제 연락소 다닐 때 한번 그 믹스 커피를 처음 접했는데, 그 따뜻한 물에 그 타는 그 냄새가 생전 처음 맡아본 냄새인 거예요. 저게 뭘까 되게 맛있는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내가 저거 진짜 언젠가 한번 이제 훔쳐서 먹어본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믹스커피를 항상 그 연락소 소장이 맨날 타서 이렇게 먹는 걸 봐가지고 제가 그 소장 밑에서 이제 글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이 언제 외출을 했을 때 그 스틱을 한 2개인가 숨겼어요. 숨기고 내가 오늘 저녁에 꼭 먹어본다고 이제 먹어보려고 같이 또 생활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몰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믹스커피를 따뜻한 물에 타야 된다는 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물에다 이제 풀었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몰래 가서 지금 애들 몰래 타먹는데 이게 어머 이거
어떻게 안 되지? 이게 인기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 찬물에 푸른 걸 막 꿀꺽꿀꺽 마셨어요. 근데 그거 밤에 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 그래서 밤새껏 못 잤던 기억. 그때 내가 이거 먹으면 잠을 못 자는구나를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접했던 그 믹스 커피가 거기 이제 맥심 모칼 골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분명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모르고 이렇게 마셨던 건데 제가 이제 해에 나올 때쯤 되니까 걔가 이제 시중에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 있잖아요. 겨울에 그 종이컵에 그 믹스 스틱 하나 넣어가지고 파는 그 종이컵 하나가 1불이었어요. 북한 사람들한테. 그 1불이라는 그 돈이 저희 아빠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비싼 값에 팔렸었어요. 그 정도로 믹스커피가 엄청난 그 핫 아이템이었죠. 술이랑 뭐 그런 거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소주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뇌물로 몇 병 싹 갖고 들어와서, 왜냐면 그 참이슬이 이제 한글로 참이슬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 참이슬을 다 그 유성 매직으로 다 칠해가지고 그 한글을 다 지어요. 그 위에다 덧칠해가지고 남자 손거라는 걸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고선 이제 와가지고 간부들한테 가서 이제 그 약간 뇌물로 주는 그런 뇌물용도 바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북한 주민들이 열광을 하나 봐요. 자기네가 써봤잖아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자기네도. 대한민국 제품 하면 진짜 알아주죠. 북한에 있을 때 진짜 최고의 소원이 초코파이로 배 채워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초코파이가 되게 비쌌어요. 1,000원이었는데, 아버지 한 달 월급 1,000원이었는데 그 1,000원이 낮게 하나 살 수 있는 초코파이 값이었거든요. 진짜 사람이 간사한 게, 그 북한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초코파이 대한민국에 박스로 나와서 박스로 넣고 사놓고 집에 있는데, 어떤 땐 내 발에 이제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발로 차요. 그래서 저 구석탱이로 밀어 넣어요.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마음 간사하다, 사람 마음 간사하다, 그런 거 느끼면서 살죠. 피디님, 그리고 대한민국 드라마 그렇게 목숨 걸고 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안 봐요, 드라마. 이민호 씨 나온다고 해서 안 봐요. 몰래 볼 땐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이게 있는 데서,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이게 넘치게 이게 행복이 흘러들어오면 그게 행복인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마음 다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안일해졌다. 그게 그러니까 한류가 주는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막 K-팝, 뭐 K-문화,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다 이게 한류라고 하는데,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가면 그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이제 통일? 뭐 북한과 남한이 통일? 이 통일이고 윗사람들은 안 한다고 이제 한류가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게 한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한류가 북한 주민들의 그 일상에 미치는 그 영향이 엄청 커요. 아니 이게 뭐냐면 이제 평양에서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었거든요. 평양냉면이. 정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냉면이 맛있었어요. 근데 평양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양냉면, 물냉면, 함흥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평양의 물냉면은 빨간 다대기에 빨간 물에 말아 먹는 물냉면이고, 그게 물냉면, 그러니까 물냉면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평양냉면인데, 함흥냉면도 물에 말아 먹어요. 근데 둘이 보면 면 차이거든요. 하나는 머밀이고 하나는 그냥 이제 전분가루로 만든 냉면인데, 평양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옥류관 냉면, 청류관 냉면을 저는 아직 이제 북한 식당에 나와서까지도 그때 먹었던 냉면 되게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냉면 팔려 나왔잖아요. 캄보디아에 나와서 우리 요리사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그 냉면을 이제 생일날마다 먹는데, 1년차 때 먹을 땐 맛있었어요. 이 2년차, 3년차 때 먹으니까 약간 이상해. 맛이 되게 슴슴해. 항상 오는 손님들이 그 얘기했거든요. 아가씨, 여기다 뭘 하나 안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심심해? 이렇게 밍밍해? 계속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4년차쯤 되니까 이제 냉면을, 저희는 이제 평양냉면관에 생활하면서 냉면을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뭐 짜장면, 뭐 짬뽕, 뭐 별의별 음식을 지금 다 접하고,
한 3, 4년 됐을 때쯤에 고향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평양냉면을 이제 그러니까 전통을 이렇게 이어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북한에서 옥류관 냉면을 아예 전수받아서 오셨대요. 북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 먹는 거 가보면 정말 옥류관 냉면 맞대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옥류관 냉면 맞아요? 내가 진짜 맞대요. 진짜 가서 먹어봐요. 그래서 식당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 냄새가 옥류관 냄새가 풍긴대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식당 문을 여는데 옥류관 냉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켜서 먹는데 나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내 혓바닥에 그때 탈북한 줄. 이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북한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평양냉면 맛이 정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맹물에 면 말아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으러 같이 추천을 해가지고 갔던 지인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대한민국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말을 안 하시고 꾹꾹 집어넣으시더라고요. 저도 한 5분 동안 그 집 나간 제 입맛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한 5분 동안 계속 먹으면서 음미를 해보니까 살짝 그 맛이 나긴 하는데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평양냉면이 안 먹히는 이유가 있다. 이게 음식 문화가 너무 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이 KF도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정말 별의별 음식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 평양냉면의 맛이 전혀 안 느껴지겠다. 이게 혀 자체가 너무 짜고 맵고 달고 여기에 너무 적응을 해가지고 나도 그런데 내가 21년 동안 그 평양에 살다가 온 애도 그런데 여기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이 맛을 느낄 리가 없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양냉면 나요 다시는 안 먹겠다 하고 이제 어느 갈비집을 갔다가 맛보기 냉면으로 나오는 그 고향의 맛이 가장 많이 들어간 갈비집에서 파는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그때 눈을 딱 뜬 거예요. 아, 이것이 평양냉면이었다. 이게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냉면에 대한 자부심이 그래도 조금 있었었거든요. 어디를 이제 강의를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예요. 그냥 솔직하게 평양냉면 더럽게 맛없다. 네, 갈비집에서만 나오는 그 맛보기 냉면이 더 맛있다. 차라리 그거를 더 드셔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에서 돈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공산주의도 아니죠.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이게 저 그 말 하거든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은 진짜 공산주의자가 되고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완벽하대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이론이.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몸으로 때운 사람들은 반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러겠어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나라에서 몸으로 떼어서 산 사람들은 있잖아요. 인간의 가장 밑에 근본적으로 깔린 그 본능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잘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왜냐면 서로 사람들이 가진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특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평등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평등을 내세우는 이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딱 그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일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처음에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 누구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일한 만큼 가져가지 않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나 요만큼 하고 나 이만큼 했는데도 돈은 똑같이 주면 절대로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서 경제 활동은 처음에 그 배급 체계가 무너지기 전과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배급 체계 무너지기 전에는 그냥 다 눈치 보면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내가 이거 정말 실존이다. 살아야 돼. 그때가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왔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주의 껍데기 속에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아버지가 사회주의 월급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자본주의로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 자체가 이 사회주의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밑에다가 지금 사람들을 자본주의로 지금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불법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굶어 죽어요. 나라에서 하지 말란 대로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대한민국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위해서라면 모두 불쌍하지 않는 사람들로 다 변해버린 것 같아요. 되게 각박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배웠을 때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세상,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엄청나는 세상,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이게 지금 북한이 되어 있고, 의외로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사람 살만한 세상, 아직도 사람 살만한 세상, 그래도 따뜻한 정과 여유가 넘치는 세상,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서로 기부를 할 수 있고, 지금 연말연시에 보면 막 구세군정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그 사람 살만한 그 따뜻한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고, 북한이 그때 남조선 사회가 이렇다고 배워졌던 그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 세상이 북한이 지금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린 게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란 나라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 어떤 것도 다 불사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고 배웠던 이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걸 다 헌법에 기초해서 이게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는 나라로 자리 그러니까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북한이 말하던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여기가 더 안정적이고 여유고 사람들이 다 여유가 넘쳐서 베풀 줄 아는 사회가 돼버렸다. 뭔가 따뜻한 세상이 된 것 같고, 이 북한이란 나라는 돈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불사하지 않는, 그때 어릴 때 배웠던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게 자꾸 이렇게 비교가 자꾸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 아직 따뜻한, 아주 살만한 나라 맞다고. 내가 만약에 저 북한에서 지금 살면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균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눈도 안 띄었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오직 먹고 사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여유 있고 이런 세상으로 거듭나려면 여기는 이 체계부터가 아예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활동과 북한의 경제활동, 이 자본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고 아예 틀린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먹여주는 TV의 시청자분들, 저희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냥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한 8년 동안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다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나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뼈를 놀리기만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내 팔다리를 놀려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한 달에 1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 한 달 받던 월급을 하루에 벌 수, 그것보다 훨씬 벌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렸고, 거기에서 사는 나도 굉장히 이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이 나라에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떠먹여주는 TV에서 저를 보시고, 북한이란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였구나, 다시 한번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살짝 넘어오셔서 억토끼 한수의 채널도 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 차이는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인권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던 게, 국정원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국정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 처음에 나를 딱 만나서 국정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처음에 물어봤어요. 처음에 나한테 대한민국 국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정말 앉아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그래서 내가 북한 사람이 아닌데 나 누구지? 막 그랬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너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너한테는 인권 변호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부당한 걸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면 요 앞에 인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한다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조사라고 하면 벌써 맞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사람은 일단 잘못한 사람인 거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부당하거나 뭘 강요하거나 이견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냥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쓰라는 대로 써야 되고 뭐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말 안 해도 된대요. 조사하는데. 그러면서 말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 뭔가 부당한 걸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하면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라는 그 말에 내가 지금 북한을 도망쳐 나온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인데 나한테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국정원 선생님이 하셨던 말, 대한민국은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미친 나라래. 왜 범죄자한테 인권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인권이란 게 정말 이런 거였구나를 느끼게 된 게, 여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나라가 국력이 약하면 여자들이랑 아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침략을 당했을 때, 어느 나라에 어쨌든 먹혔을 때 여자들이 제일 먼저 팔려나간대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 식당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왕이더라고요. 왕.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다 언니들이라고 하는데, 저 언니들은 진짜 얼마나 행복할까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되게, 같이 이제 가족끼리 오면 언니는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근데 오빠는 옆에서 자기야 그만 마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부인데 이제 저희가 보는 눈이 그랬어요. 북한 식당, 북한 사람의 입장으로.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놀다가 엄마 나 시야멜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탁 술 마시면서 낯빛 담배를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바로 아빠 네 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진짜. 그리고 또 감동받았던 게 또 다른 부분은 그거였어요. 애 생일날인데 가족이 와서 이제 우리 식당에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일 케이크 당에서 다 불었어요. 소원 빌었어? 아빠 물어봐요. 소원 빌었어? 응, 빌었어. 뭐 빌었어? 아까 뭐 산타 할아버지가 뭐 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하는 얘기가 이제 수정이라면 수정아, 엄마가 너 배 아프게 10달을 차고 있다가 이 세상에 내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북한 같으면 너 또 딸났니? 너 또 아들 낳니? 이런 세상인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을 그 생일날에 아빠가 시켜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그게 너무 부러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빠 엄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짬만 나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게. 그래서 나는 남조선 어린이들을 보는 게 그렇게 힐링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어린이들이랑 다른 엄청 밝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울면서 시키는 거 다 하거든요. 근데 북한 애들은 울면 절대로 안 해요. 막 땡깡 나서 울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땡깡 부리기만 하지. 우는 게 북한에서 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미웠거든요. 안 예뻤어요. 근데 대한민국 아이들은 우는 게 예쁜 거예요. 막 우는데 안 돼, 수정아. 안 돼, 수정아. 그래도 이모한테 키스.
울면서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존중받으면서 사니까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높구나를 그때 보면서 알았고, 이 모든 게 인권이 받침되어야 될 수 있는, 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 문화구나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면 북한의 여성과 대한민국의 여성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잽이 안 돼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의 삶을 좀 제가 보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일단 원래 군인이셨다가 아버지도 군인이셨고 엄마도 군인이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셔서 나를 낳으시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쭉 가정주부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이름 세 글자의 삶을 못 사시고, 그때부터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희생해야 되는 존재로 저는 알았거든요. 엄마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희생할 수 있지. 엄마니까 아빠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항상 이름으로 안 부르시고 강달구라고 그래서 북한에 굉장히 그 캐릭터가 그 강달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사람을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 북한 사회 자체 전반적인 문화가 여자가 남자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항상 명령하듯이 하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거기에 너무 익숙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인 나도 그걸 보고 커서 그런지 아직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 얘기 했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그 언니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남자는 하늘, 야, 여자는 태양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엄청 혁명적으로 이제 그 단련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남자가 그 부엌에 나오는 거, 주방에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설거지 한 번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빨래 한 번 안 해주시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내가 어느 날 늦잠을 자고 탁 일어났는데 저희 신랑이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진짜 총알같이 튀어나와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엄청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는데, 남자가 어디 설거지를 하냐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야, 대한민국은 여자가 밥 차리면 남자가 설거지해야 되고, 남자가 밥 차리면 여자가 설거지해야 되고, 야,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별에서 온 그댄가? 내가 여기에 이게 적응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북한에서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라, 집안일은 무조건 여자가 더 맡아야 되는 게 북한이었고, 돈도 더 맡아 여자가 벌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를 가리켜서 북한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자가 혁명의 두 쪽 수레바퀴 다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여자가 다 해요. 그리고 여성 꽃이라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북한에. 근데 여자는 꽃이 아니에요. 여자는 소예요. 북한 여자들은 다 거의 소예요. 그 정도로 일 많이 하고 돈 다 벌고, 그러면서도 대우는 남자보다 아직 적게 받고. 그 북한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자가 무슨 공부해? 여자가 무슨 대학이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오면 이게 무슨 여성인권단체 다 들고 일어날 말들을 북한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아직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일은 자기네가 다 더 맡아놓고 하면서.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저는 이제 학부형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이제 동네 미용실 가서 미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엄마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동네 엄마들이 애들 학교 이제 딱 보내놓고 그 네일샵에 싹 가가지고 네일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남편 들어오면 야, 저녁을 뭐 해야 돼? 고민 안 하시더라고요. 홈플러스 가가지고 밀키트 탁 사가지고 그 정보를 다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밀키트 어느 게 정말 맛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거 내가 한 줄 알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이 여성들이랑 북한의 삶을 저는 이 두 제도를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여기서 더 타령을 하지 말아달라. 북한 여성들한테는 너희가 이제 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당신들도 대한민국 이제 여성분들처럼 살려면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대한민국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참, 대한민국의 인권이 정말,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진짜 엄청 높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남자보다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 대표도 엄청 많고, 여자가 남자가 한 일 다 해요. 제가 보니까 남성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뭐 건설 부분의 일도 다 여자가 뭐 건설업체 뭐 대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기 뭐야, 그 KF-21 전투기 시험 비행하는데 그 여성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나라가 이 한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 날까 이 생각도 들고, 여기서 나는 더 올라가야 되나? 남편보다 더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 예, 이런 차이가 정말 저한테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적응하려면 멀었어요. 이제는 밥을 딱 차려놓고 난 여기까지 끝! 하고 이렇게 앉아있죠. 이제 밥 다 먹고 나는 커피나 한잔 마실까? 이렇게 우리 오빠 완벽 적응했다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시다니요. 적응 너무 잘하셨네요. 네. 저는 근데 정말로 제가 촬영하면서 이제 기자님도 뵙고 박주민 네. 보면서 그래서 바뀐 게 아니고, 저는 좀 북한 주민들, 태국 국민들 보면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네.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거든요. 민족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들은 분명 같아요.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같은 민족, 한민족 맞아요. 한민족 맞는데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편견은 있죠. 남조선 사람들이라는. 근데 어느 사회나 이 편견이랑 그런 게 없는 사회가 없는 것 같아. 이제 뭐 100%의 사람들이 다 아니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해도 꼭 한두 명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북한은 그걸 이제 표현을 못하게 표현의 자유만 막았을 뿐이지 생각은 다 하고 있죠. 북한에서는 어떻게 썸을 타고 연애를 하나요? 썸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한 거잖아요. 네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약간 이상한 건데, 이 썸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의 남자들은, 여기서 또 북한 남자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 남자들은 굉장히 와일드하고 터프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연애하셨던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이 대한민국 남자들 있잖아. 야, 내 속 터져서 못 살겠다.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사회 문화 자체가 막 스토커, 그리고 막 데이트 폭력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북한은 만약 이런 대한민국의 기준을 들이댔으면 거의 남자들 다 가야 될걸요. 굉장히 이제 터프하고, 북한식 연애는 직진이에요. 진짜 탱크처럼 몰고 오거든요.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0번 찍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자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 여자들 자체도, 이 남자가 나도 좋긴 한데, 그걸 한 번에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쉬운 여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10번쯤은 튕겨줘야 그래도 그나마 그런 여자들이고, 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 너무 안 받아주니까 내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되게 예쁘고 정말 아련하게 북한에서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를 좋아한 오빠가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이제 계속 직진을 하면서 계속 고백을 하니까 이 언니가 정말 내 보기엔 한 100번을 튕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파트 26층에 매달린 거예요. 자기 안 받아주면 떨어진다고. 아파트 베란다에 26층 매달렸는데 내가 진짜 그거는 자꾸 언니 빨리 된다고 말해줘. 그러니까 마지막 이 언니도 진짜 심장이 두 개인 게, 그게 매달렸는데도 넘어간다 했더니 넘어가래요. 그래서 심장이 막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랬는데 진짜 가서 이렇게 한선까지 났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벌떡 이렇게 올라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오빠가 그 기계체조 있잖아요. 그거 하신 오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북한 남자들은 굉장히 직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썸이라기보다는 남자가 먼저 고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면, 그 영화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대형단 책임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서 그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고백을 하는데, 여자를 그 눈 이렇게 막 쌓인 나무에다가 이제 갖다 이렇게 밀어붙여요. 그리고 주먹으로 그 나무를 꽝꽝 치면서, 이거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그러면서 날 사랑하는가? 여기 주먹에 피 이만큼을 흘려서 막 이래요. 그게 북한 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저 괜찮습니다 하면 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더래요. 네. 그런 뭐 이렇게 고백을 먼저 진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얘기로는 정말 남자답게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트도 뭐 평양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어디 뭐 놀이공원도 가고 뭐 거리를 걷는다던가 뭐 그런 게 데이트죠. 그리고 뭐 연애도 하고 뭐 한숨 연애도 하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연애를 연애라고 안 하고 연애질이라고 하거든요. 연애는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애하는 거를 잡는 그 경찰들이 또 따로 있어요. 연애하는 거 잡는. 그러니까 밤늦게 연애하는 거 꼭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네 뭐하냐고. 연애하는데 뭐 어쩌라고. 연애를 되게, 연애하는 걸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애하는 문화가 이렇게 밝게 드러난 그 양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두컴컴한 음지 쪽에서, 그러니까 계속 더 숨으려고 하거든요. 어른들이 다 나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빠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 내 딸은 23살 될 때까지 연애 못한다 였어요. 23살까지 연애 못한다 였는데, 제가 21살에 캄보디아를 나오는 바람에 무슨 처녀 귀신이 있을 뻔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연애를 조금 하게 했다면 제가 오늘날의 검현빈을 그렇게 죽자고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와서 성문화적으로 놀란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성교육을 하나원에 와서 받았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성을 굉장히 그렇게 건강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원에 이제 기수들이 이제, 아줌마도 있고 어르신들 있고 다 이제 여자들만 모였는데, 막 이렇게 하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그 하나원 교육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계산을 잘 못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거에 대한 게 하나도 깔려있지 않고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아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여자애들 딸 키우는 엄마들이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성저숙증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다 검사하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수치로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내가 여기 꽤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지금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되지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를 굉장히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때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게 굉장히 놀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날 저희 딸이 유치원인데 갔다 왔는데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소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건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디?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배우니까 애들 자체가 이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음침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제 한 11살, 12살 때쯤만 되면 되게 이렇게 대면대면해 쑥스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고만 가르쳤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를 가든 남자, 여자 막 뒤섞여가지고 애들끼리 막 놀고, 나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성교육이 가져다준 이게 문화구나. 그러니까 여자는, 어릴 때부터 북한 여자는 항상
항상 조심해야 돼. 여자는 남자들 옆에 가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계속 엄마들이 하다 보니까 저 한 16살, 17살 때까지 같은 반 남자애들, 같은 혼합학급이었는데 남자들이랑 말하면 거의 걔는 바람둥이였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엔 이런 문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남녀 동등하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죠. 남녀 합하는데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지네 컸다고 자기네한테 옙자를 쓰래요. 존칭어를 써달래요.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네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학년 때 학급에 제 반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보다 좀 높은 계급에 있었는데 내가 우리 반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옙자 쓰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눌러버린다고 해가지고 저희 반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아예 말을 아예 안 섞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해요, 북한은. 중국, 한국인이 선호하는 얼굴과 북한에서 인기 많은 얼굴이 다른가요? 저희 이제 식당 나갈 때 이제 봤는데 이제 지배인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나가는 나라의 특성상에 맞는 얼굴들을 다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나가는 애들은 보면 하나같이 다 화려한 애들을 뽑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무슨 아랍상이랑 이렇게 아시안상이랑 약간 이렇게 동유럽상이랑 이런 상이 있는데 중국 쪽에는 되게 그런 유럽상 같은, 그러니까 아이노코 같은 상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북한에서 전혀 인기 없던 얼굴인데 캄보디아에 나와서 갑자기 급부상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저희 북한 식당 나오기 전에 다니는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학교에 걔 정말 별 볼 일 없던 애예요. 북한 안에서는 알아주지 않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캄보디아에 나왔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열광을 하지? 라고 봤더니 얼굴이 일단 작대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정확히 들어가 백인상. 그래서 막 아나운서상. 그리고 무슨 약간 이제 김태희상 이런 얘기, 고양이상, 강아지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얼굴 작은 거를 되게 쥐포수라고 그래요. 쥐 잡는 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조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쫌두상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쥐포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얼굴이 북한에서 안 먹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에 딱 나가니까 얼굴 야만한데 코 이만한 애들, 눈 이만한 애들 약간 북한에서는 정확히 기영아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애들이 딱 먹히더라고요. 그걸 알고 이제 캄보디아의 뽑으러 나가는 지배인은 딱 그런 얼굴들만 뽑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백발백중 다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딱 나갔는데 가장 최고의 미녀가 누구라고 이제 소문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밀대 빨면서 이제 훔쳐봤어요. 딱 훔쳐봤는데 내가 그때 이제 북한의 시선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갓 나오다 보니까 딱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가 왜 먹였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선호하는 미인상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중국은 되게 이목구비 막 쌍꺼풀 진하게 지고 딱 보면 뭔가 막 이런 화려한 얼굴을 좋아하고 중국 나가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 뽑혀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나가는 애들은 약간 이제 북한에서 그냥 눈에 안 겨우지 않는 애들이 나갔는데 엄청 인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인기 있는 얼굴은 정말 동글동글하고 복스럽게 생긴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큐티한 이렇게 귀염귀염한 상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살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른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살집이 좀 통통하게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예쁜 귀염상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주애는 얼굴 절반에 김정은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리설주가 차라리 더 가깝지 않을까. 리설주가 은하수 간현악단에서 이제 노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예뻐요. 그런 얼굴들을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김일성 시대 때는 굉장히 또 훤한 얼굴, 김정일 시대 때는 얼굴이 보름달 같다. 이런 게 최고의 천사였거든요. 여자가
잘생긴 얼굴을 또 선호했던 적이 있고, 근데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애들이 이렇게 어먹저먹 귀여운 애들이 대신에 키는 커야 되더라고요. 쭉쭉빵빵인, 예. 그런 애들을 뽑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어떤 상에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약간 중국 쪽에 가깝다고 그랬었거든요. 중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적중했던 것 같아요. 저 캄보디아에서 인기가 없었다고 저희 신랑이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미모순으로 이렇게 등수를 내본다면 내가 5손가락 안에 안 들어갔다고 맨날 저를 디스하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는 전혀 이쁜 얼굴은 아니었어요. 엄청 예쁜 얼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넘사벽으로 이쁜 얼굴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알아요. 국정원에 들어와가지고 저 국정원 선생님이 본인은 그 캄보디아에서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없었는데 아까 나보고 아니 선생님 조사하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인기 없었다고 하는 북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였어요. 그 정도로 그 식당에는 엄청 예쁜 친구들이 엄청 많았고 그 식당 자체가 그 애들의 미모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식당이라서 그 1대 2대 김태희, 3대 4대 김태희, 5대 6대 김태희 이거를 엄청 판가름해가지고 이제 그 간판에다 붙여놨었거든요. 그 정도로 거기는 그 이제 미모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닌 걸로. 네. 근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나보다 예쁘긴 하네 해서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네. 나보다 안 예쁜 것 같은데 인기가 많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향란이가 그렇게 안 보였는데 향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얼굴 야만하고 근데 걔가 나왔어요. 근데 지배인이 걔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냐면 이제 예뻐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인원이 모자라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냥 인원 채우려고. 근데 딱 나왔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어를 제 아나운서상이라고 정말 정중앙에 딱 똑바로 딱 들어가 베기고 애가 코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저희 걔 보고 미키마우스라고 그랬거든요. 코가 이렇게 나와 미키마우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배인도 깜짝 놀랐거든요. 인기가 그렇게 맨날 쟤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쟤 때문에 막 매출이 오르고 이러니까 지배인이 갑자기 예뻐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말하는 최고 미녀는 누구인가요? 저희 때는 누구였냐면 있잖아요. 천국의 계단에서 나오는 그 옆에 유리 말고 최지우 그분이 되게 인기였어요. 그리고 저희 때 좀 넘어오니까 장나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그 장나라 그분은 또 북한의 남심을 흔들었던 분이고 그 정도로 장나라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김태희를 별로 생각 외로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송혜교 씨도 되게 예쁜 가을동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남조선 미녀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어떤 걸 떠올리냐면 굉장히 아련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쌍꺼풀도 연하게 지고 굉장히 내추럴하면서도 이렇게 세련된 사람들 이제 예쁘게 이렇게 눈코입 딱 박힌 것보다는 약간 최지우 같은, 그러니까 전혜빈 같은 그런 상을 좋아해요. 네. 탈북은 몇 살에 하셨고 계기가 뭐였나요? 저 2016년에 26살에 와가지고 제가 27살에 결혼을 한 게 됐네요. 탈북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유가 사랑 때문에 찾아왔는데 제 첫사랑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첫사랑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KBS 꽃보다 남자에 이쯤 되면 이민호 씨가 저한테 고소고발할 수도 있는데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 이민호가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드라마로 잘못 배운 북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다 이민호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평준화를 때려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남자들에 대한 그렇게 한상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해외에도 나가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되게 알고 싶어서 나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제 동경심이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에 대한 한상이 저를 탈북하게 된 그런 이유를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꽃보다 남자를 어디서 제가 그때가 한 17살, 18살쯤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북한에 한류가 엄청 많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제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근데 이 평양이 아마 한류를 가장 늦게 접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국경 지역은 한류가 막 들어왔을 때, 이제 평양은 이제 혁명의 수도라고 하죠. 수도라는 봉쇄가 엄청났던 그 지역 특성상 보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는 좀 늦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한민국 노래가 먼저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MP4로 그 뮤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 맨 마지막에 들어왔던 게 드라마 영화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봤던 영화가 하필이면 그 꽃보던 남자 F4 오빠들 보는 바람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워줬던 대한민국이란 국호도 안 가르치고 남조선이라고 가르치는데 그 남조선 그 어린이들이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간다고 선생님이 분명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월사금은 없어서 못 간다는 나라 오빠들이 헬기 타고 학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망치로 머리를 띵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겠다고 했던 대한민국 드라마를 우리 이민호 오빠의 얼굴이 절대 비판적이지 않은 관계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 하나는 선생님이 거짓말했구나랑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게 잘 사는 나라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북한의 2030 세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MZ세대, 북한말로 하면 장마당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저 지금 남편분은 이민호 지금 이민호냐고요? 이민호 배우랑 닮았나요? 아니,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이민호랑 살아요, 언니 하면서 저랑 같이 활동하는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 언니들이 저보고 총 맞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 눈에 이민호랑 사는 건 분명한데 언니들이 그 얘기 해요. 이민호랑 닮은 게 있다면 수혜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는 분명 닮았다. 건각지 영원히 안 벗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난 계기는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삼각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2012년으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2012년에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에 파견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 그 식당 안에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거의 군대 같아요. 군병령 같거든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선배와 후배의 사이가 굉장히 철칙이 딱 지켜지는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참으로 나갔는데 이 신참들이 이렇게 우르르 같이 또 이렇게 몰려 나갔으면 그래도 이렇게 동맹이라도 맺겠는데 신참이 딸랑 2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터스에 있는 지금 한 3, 4년 된 언니들이 얼마나 저희를 이제 시켜먹고 부려먹고 진짜 어가는 욕이란 욕은 다 웃고 잔소리란 잔소리 다 듣고 정신을 못 차릴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참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못 하니까 위에 이렇게 고참들을 하나씩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조가된 그 고참 언니가 그 식당에서 가장 못돼 처먹은 언니였어요. 그래서 이 언니한테 걸리면 정말
이제 배겨냈던 애들이 없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악독하고 고약하고 세상에 정말 못된 짓을 다 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한테 누구도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언니 밑에만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저는 선택권도 없이 그 언니 밑으로 들어갔는데, 저 이름을 이제 죽어도 안 잊을 것 같아요. 원경이었어요. 이름이 리원경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뒤에서 막 널렸거든요. 망원경 같은 거 맨날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도대체 내가 뭘 좀 숨기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렇게 혼내주던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 밑에 들어갔는데, 거참 언니들 보니까 거기 이제 오시는 손님분들이 이제 단골이 다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거참쯤 되면 내가 이 봉사원을 보러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참군이, 그러니까 단골군이 만들어졌어요. 이 언니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 뭐 이 언니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 이렇게 저기서 손님이 딱 들어오면 저 손님은 어느 언니를 보러 오는구나, 이게 다 이제 알려질 정도로, 그 정도로 단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언니 찾아오는 단골 중에 그 나라에서 한 10년 넘게 사셨던, 거기서 이제 횟집을 하시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사장님이 계속 와서 이제 이 원경 언니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참이고 그 언니 고참이니까 그 언니 옆에 가서 제가 이제 이제 보조봉사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신참이라고 해서. 근데 이 분이 어느 날에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친구가 온다고 한 분을 이제 손님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미래의 제 남편이 될 분이셨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날 자기가 건설회사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캄보디아 파견가라는 직장 상사의 대표에 이제 명령이 하달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정말 인맥도 뭐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지 굉장히 막막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이냐면,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맛집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먹을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캄보디아에 나가서 내가 뭘 먹어야 되지 해가지고 이제 초록창에다 캄보디아 맛집하고 쳤나 봐요. 근데 캄보디아 맛집이라고 딱 치니까 그 밑에 연관 검색어로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이 딱 뜨더래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013년에 날아갔는데 저보다 후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당에 평양냉면관 딱 뜨는 순간에 딱 보면서, 와, 이게 북한 식당이 있네? 설마 내가 저기 갈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바로 저희 식당에 오게 됐거든요. 비행기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캄보디아 시엠랩에 내려요. 그럼 그 시간에 식당을 여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한식을 여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식당에 들어올 팔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만난 거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운 손님이 왔고, 이 사람은 또 처음 북한 사람들을 보는 이런 이제 남과 북이 만나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그 식당에 아까 전에 원래 다니던 그 단골 손님 때문에, 그 사장님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이 사장님 옆에 붙어가지고 맨날 밥 얻어 먹으러 오는 단골이 된 거예요. 이게 단골이 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 이 원경 언니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일방적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 땐 언제고, 한 번씩 이제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이 사람이랑 있었던 일화를 저한테 막 이렇게 풀어요.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좋다는 호감을 저한테 엄청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살아! 막 그 정도로 너무 못살게 구니까 저를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나날이 흐르던 도중에 어느 날인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그 선배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해가지고 갔더니 저보고 미션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제 있잖아, 어제 자기가 카운터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대요. 해바라기 꽃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제 남편을 곰현빈이라 부르거든요. 네. 이 곰현빈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왜 가져갔는지 나보고 이유를 알아오래요.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을 나한테 결국에 가서 꼭 알아보래요. 그래가지고 지들 사랑놀이에 지금 셔틀 뛰고 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있는 방으로 이렇게 방까지 걸어가는 거의 한 100m 정도 됐는데 제가 말 한 번 섞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못 해본 사람인데 내가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져갔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너무 세상에 진짜 너무 속상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하면 또 욕을 또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 아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그때 아마 제 이 내면에 깔려있던 똘끼가 아마 올라왔나 봅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빠 그거 그림 왜 가져갔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밥을 한창 먹다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면서 진짜 표정이 이게 어디서 이런 듣보잡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지?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에 내가 망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이제 컴플레인 걸리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컴플레인을 걸었더라고요. 너무 이제 봉사원이 무례하게 밥을 먹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따져버렸으니까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컴플레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이유는 못 듣고 결국에는 이제 선배한테 엄청 혼났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을 굉장히 여기에 뇌에 박고 있었어요. 진짜 성격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나날이 흐르던 도중에 선배 언니는 굉장히 나날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배 언니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북한에 돌아가는 날짜가 3년은 더 빠르겠죠. 아무래도 3년 저보다 빨리 나왔으니까 거의 돌아갈 즈음에 있은 일인데 그때 이제 오늘 저기 검현빈네 그 회사 사장님이 현지 시차를 나온 그 캄보디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오늘 다른 날보다는 서빙을 더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방이 굉장히 큰 방에 이제 막 세팅을 다 하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제 저희 검현빈의 회사 사장님이 누나였어요. 예, 누나였는데 누나인지 몰랐거든요. 누나인지 모르고 이제 서빙을 막 한창 하던 도중에 이제 대표님이 많이 취하셨어요. 대표님이 굉장히 케어하시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완전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압도하는 그 카리스마와 그다음 그 에너지 때문에 막 있잖아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어 막 그럴 정도로 엄청 케어하신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술을 이제 드시다가 엄청 취하셨어요. 취하셔가지고 막 행성수설 하시더니 결국에는 이제 그 명품 가방에 자기 하이힐을 막 집어넣으시면서 막 동생이니까 갑자기 검현빈아 알아보자 막 그러면서 식당에서 난리를 피우신 거예요. 되게 귀엽게. 그래서 그때 그 누나란 걸 우리가 다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와 누나였어 막 그랬는데 이제 막 그 동생이 막 뛰어나오면서 누나 그만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났다 저들 왜 저래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딱 오더니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생뚱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손님들 나갈 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하고 인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자기 쭈란히 서가지고 이제 나갈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막 뛰어오면서 갑자기 내 앞에 딱 서더니 뒤에선 지금 누나가 따라오고 있고 얘한테 딱 서더니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안녕 내 사랑 가더니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 있다가 왜 이래? 막 나는 이게 무슨 용어인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어나가니까 누나가 뛰어서 나오다가 내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 네가 우리 얼케야? 막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내 사랑이라고 하고 나갔으니까 어머 그래서 막 네가 우리 얼케구나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오면 네 술 취하셨으니까 아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면 언니가 차고집이고 다 사줄게 그러면서 고마워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이지? 라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서 아까 전에 그 원경 언니랑 또 뭔가 티격태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좋아한다니 안 한다니 내기를 하다가 이 원경 언니가 그럼 좋다 네가 나가면서 나한테 수혜한테 가서 내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와서 해버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그걸 저희 언니는 오해를 하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구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신우가 저희 남편이랑 저를 붙여준 계기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선배는 갔고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제 잘 부탁한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고양이 앞에 맡겨진 생선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가고 그 선배가 했던
봉사를 제가 이제 거참으로 들어가고 제 뒤에는 이제 부사수가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에 이 사람이 되게 저를 그 처음에 첫 만남부터 되게 이상한 애가 와서 나한테 들이댔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많이 지켜봤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그 이제 서빙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또 주문하려는 줄 알고 이렇게 귀를 갖다 댔더니 갑자기 저보고 내가 굉장히 편해졌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 이제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 혹시 나랑 100일만 사귀어보지 않을래? 술 취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북한 식당에서 이제 매출을 올려서 이제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을 올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단거리 생기면 저한테는 플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넙죽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이랬더니 이제 대신에 이제 100일 동안 우리 최선을 다하자. 이게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했던 오늘부터 1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뭐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북한 식당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저는 완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손님으로만 이렇게 잘 대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진심이 이제 와닿기 시작하면서 100일 지나고 100일 이후에도 엄청나게 저한테 엄청난 배려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4년이 지난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보였던 거죠. 마지막에까지 가보니까 이 사람이랑 저희 부모님을 놓고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제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배은망덕하다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만하라고 했었어요. 그만하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4년 동안 사귀었던 그 기간을 다 정리하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자고 했었죠. 근데 그때가 이제 북한 가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냥 비행기 표를 끊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그 허무함과 배신감과 막 이런 거가 엄청 느꼈던 것 같아요. 니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참 좋겠다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비행기 표 끊고 도망갈 수도 있고 참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확 무너졌던 이유가 진짜 버텨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발령이 딱 내려진 날이었어요. 그날 딱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이러다가 이 사람 다시는 못 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딱 적정 한계선을 찾은 게 뭐냐면 목소리 딱 한 번만 듣자 싶어서 손님의 전화기를 몰래 빌려다가 이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이 남조선 오빠들이 참 나쁜 게 뭐냐면요. 전화 목소리가 더럽게 좋아요. 전화기에서 울려나오는 그 여보세요 라는 그 네 글자를 듣는데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멋있게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하고 전화 딱 끊으려고 했었거든요. 정말 계획이 정말 뾰족했어요. 근데 그 여보세요라고 그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라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간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바로 내가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다시 온 거예요. 이별은 고작 6일이었지만 6년 같은 세월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온 다음에 그때 이제 무조건 따라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탈북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결국에는 저를 납치해서 대한민국까지 끌고 오는데 이분이 제 손을 잡고 끝까지 제 손을 잡고 태국까지 넘겨주거든요. 태국에 와서 대사관까지 딱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먼저 이제 대한민국 가고 그 다음 날에 제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
남자 아마 최초로 그 태국에 미립국한 미립국자가 됐을 거예요. 제가 그 미립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권이 없다 보니까 미립국을 해야 되는데 원래 남편은 그냥 이제 여권 이렇게 주고 바로 나가면 돼요. 정상 출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출국하려고 출국 도장 찍는 사이가 한 10분인가 이제 남편이랑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떨어져서 못 있겠다. 나 무서워서 나 그럼 안 갈래요. 막 이랬더니 그럼 알았다고. 나도 미립국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랑 그냥 미립국자가 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태국 이제 그 난민 수용소에서 저처럼 똑같이 재판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추방이 된 이제 최초의 남조선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편이 대한민국 공항에 딱 들어오자마자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서 저희 남편의 그거 모든 걸 딱 알고 그냥 바로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집에 가세요 이러시더래요. 제가 조사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걸 높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대한민국에 와서는 바로 풀려났고 대신에 태국에선 조금 많이 고생을 했죠. 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세금으로 비행기 자리표가 이제 한 번씩 나와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거기 태국에서 대한항공 타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이 비행기 표를 먼저 사놓고 오는 바람에 남들 한 45일 막 50일 있을 때 저 3일 만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그 헌신과 로고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싶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었고 이 세상의 여자들이 뭐 프로포즈 받을 때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면서 결혼해 줄래 뭐 이런다는데 저는 그 마지막까지 저의 손을 안 넣어준 이 남편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 선물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요즘엔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저 그 유승환 감독님 한번 만나뵌 적 있는데 유승환 감독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이거 영화로 만들라고. 진짜 감동적이라고 제 이야기를 정말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셨거든요. 4시간을 앉아서 들어주셨는데 정말 숨도 안 쉬고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너무 영화 같다고 박수 쳐주셨었어요. 남편이 처음에 이제 저를 이제 탈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 보내주세요 하면 그래 잘 가 하고 보내줄 북한 식당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빼내야 되는데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 발로 걸어 나오면 이제 북한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기준으로 보면 걔 발로 갔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납치가 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따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나를 데려가겠으면 납치를 해달라 이렇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사람이 납치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게 될 일이냐 싶었었어요. 근데 정말로 납치 계획을 딱 짜가지고 왔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을 했었죠. 납치범이라고 하면 자고로 그 이제 복면을 쓰고 총을 딱 총 쥐고 들어와가지고 이런 약간 그런 이제 영화 같은 장면을 꿈꿨는데 디데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식당에서 저는 그날도 이제 오후였는데 대낮 시퍼런 대낮이었는데 그날도 열심히 서빙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이제 정문에서 굉장히 저기 멀리 떨어진 그쪽에서 동선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문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정말 핸섬하게 그 파란 셔츠에다가 청바지 입고 마스크를 이렇게 꼈어요. 둘이 딱 들어오는데 둘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둘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탕! 하고 튕겨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게 뭐야 하고 봤더니 거기서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엄청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하고 봤더니 저를 지금 납치하러 들어온 납치범들인데 이 납치범들이 저희 신랑한테서 일단 돈은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다 하고선
제 사진을 보고 이제 얘만 잡아오면 되죠? 이래서 이제 잡아오면 된다 해서 들여보냈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진 게 저희가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까 다 똑같은 옷을 입고 거기 화장 다 똑같이 하고 머리도 다 똑같이 묶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분들도 저희 아시아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똑같이 생겨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못 찾아가지고 막 엄청 당황해서 막 이러는 게 보여요. 근데 이제 애들이 같이 거기 앞에서 이제 안내타게 서 있던 애들이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버리까니까 마지막에 왜 이래 하더니 막 이렇게 쫓아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납치범이 1차 납치범이 쫓겨났어요. 납치도 못해보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시 그 납치범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6.25 전쟁 역사 공부를 시켰대요. 옆에 통역을 놔두고 저희 신랑도 캄보디아 말을 좀 잘하거든요. 우리가 왜 이해를 납치를 해야 되나 6.25 전쟁을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니네가 얘를 납치해주지 않으면 내가 얘랑 평생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도와줘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납치범들이 이제 감동을 먹어가지고 얘네 사랑을 꼭 이루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뭐 눈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사복을 입으면 어떤 모습이고 머리를 풀면 항상 머리를 이렇게 묶고 있으니까 머리 풀면 어떤 모습이고 화장을 안 하면 어떤 모습이고 그걸 다 어플을 깔아서 자기네가 공부를 했나 봐요. 그리고 대망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날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단체로 캄보디아에 있는 쇼핑몰에 쇼핑을 나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그날을 제가 저희 신랑한테 공유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날 나가니까 그때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그 납치범들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저희가 오는 그 시간에 그 쇼핑몰에 이 납치범들을 다 푼 거예요. 사진 가장 많이 찍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상금 건다. 단 모르게 찍어라. 얘가 어디서 그러니까 이 사람 다 찍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찍어라 이렇게 미션을 줬나 봐요. 근데 이제 저녁에 저희가 이제 봉사를 이제 들어갔거든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신랑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막 넘기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하고 보면 너 여기 사진 몇 장 찍혔는지 아냐고. 그래서 내가 언제 사진 찍었냐고 했더니 내가 그때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뮬레이션 하긴 했어요. 했대요. 했는데 네가 사진이 지금 100장 넘게 찍혔대요. 너 언제 찍었어요? 너 모르지?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제 찍힌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별의별 표정이 다 찍힌 거예요. 아니 이거 어디서 찍었지? 저는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이 그랬대요. 기회는 지금이다. 보스 지금 납치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희 고면빈이 안 돼. 그냥 여기서 철수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만 끝내고 대신에 이제 안면 인식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노린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납치안이 B플랜이 얼굴 다 알았겠다. 식당 내부 조건상 얘를 거기서 납치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가 외출을 할 때 노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외출을 할 때 노리자라고 해서 이제 외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쯤에 이제 외출을 한 번씩 시켜줘요. 대신에 옆에 누가 붙어서 감시하는 사람이 붙어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 어머니 선물이랑 뭐 사라고 이제 풀어놓거든요. 하루 오전 내껏 돌아다니게 해요. 그날을 노리자고 했는데 정말 무슨 낌새가 있는지 저만은 밖에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 외출 시간이 다른 사람들 다 외출 주는데 저만은 외출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자고로 이제 북한 갈 날짜는 며칠 안 남았고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남았고 오늘이 지금 마지막 서빙이에요. 마지막 서빙 날이에요. 내일부터는 못 내려오는 그 날인데 그날도 안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왔을 때 오빠 진짜 신기하게 저만 안 내보내는
눈치채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해요. 뭔가 낌새가 있나 봐요 라고 했더니 야 이거 뭔가 눈치챈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를 했냐면 조장을 불러요. 조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봉사다 보니까 오빠 이제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이제 수혜가 다시는 못 내려옵니다 라고 하니까 내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수혜가 가는구나 뭐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래서 내 앞에서 이제 연기를 하고 내가 이제 그 잠깐 나간 사이에 조장한테 1,000불을 줘요. 달러로 1,000불을 주면서 내가 쟤한테 직접은 못 주겠으니까 네가 이거 좀 알아서 챙겨줘라. 네가 좀 이렇게 선물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이 조장한테 1,000불을 챙겨주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쟤한테 돈을 줬으니까 뭔가 있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외출을 이제 하잖아요. 저희 식당에 이제 앞뒷문이 있는데 그 앞뒷문을 남편이 그 두 팀을 데려다가 앞뒤로 이제 문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오면 무조건 납치하려고.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그 시간이 거의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그거 지키고 있는지 한 달이 지난 시간은 제일 마지막 끝 시간이었죠. 그때가. 내일부터는 이제 내가 절대 와서 이제 식당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저는 이제 없는 사람 취급이 되는 그 순간인데 이제 그때 이제 기지를 발휘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1,000불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흘렀어요. 아침이 딱 됐는데 오늘부터 나는 서빙을 못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날짜가 한 3일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평양으로 돌아갈 날짜가. 근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 한 그 전전날부터 이게 낌새가 보여요. 제가 내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북한 식당 내부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회의하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아침에 밥 먹는데 그런 낌새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밥 먹는데 조장이 그래요. 야 오늘 수혜 될거선 아침에 내가 외출을 나갔다 올 테니까 니네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도 못 나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게 밥 먹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갑자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조장이 지금 1,000불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썼다는 걸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해서 직권남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위에 이제 그 지배인이랑 부지배인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직권남용으로 저를 데리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나오는 순간에 제가 아 됐다 싶었거든요. 그냥 그 식당 밖을 나왔으니까. 나와서 저한테 주어졌던 미션이 같이 나가는 사람한테 5m만 떨어지라였거든요. 5m만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만 벌어지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나오자마자 내가 나왔다는 신호가 이렇게 기지개 이렇게 펴는 거였어요. 근데 어디서 지켜본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딱 본 거예요. 뒤에서 이제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툭툭이라는 그 캄보디아에 이제 오토바이 같은 그런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이렇게 풍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잡아 탔는데 그 뒤로 오토바이 10대가 쫙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광경이야? 그 다음 막 오케이 자기네끼리 오케이 사인 막 하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조장이랑 저것들 왜 저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10명이 그때부터 저희 뒤를 이제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뭘 걸었다가 탁 돌아보면 정말 영화같이 쫙 흩어져. 그러다가 또 조장이랑 막 이렇게 걸으면서 쫙 이렇게 모여요. 막 포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상해.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제가 이제 시장을 딱 갔는데 재래시장을 갔는데 마지막에 나보고 뭐를 사고 싶냐요. 근데 조장이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5m를 못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시장에 갔는데 내가 조장 언니 저 속옷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속옷이 그날에 싸거든요. 이거 이만큼 싸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평생 입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속옷을 막 이제 고르고 있었어요. 조장 언니 이거 예쁩니다. 이거 예쁩니다. 야 빨리 고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사주십시오 하고 이거 사는 순간에 이 옆에 매장 가고 옆에 매장 가고 옆에 매장 가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7, 8m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갓! 저도 되게 약간 이렇게 좀 뜬 것 같아요, 애가.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어머, 내가 거의 이만큼 떨어졌네? 막 이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내 손을 탁 이렇게 옆에서 잡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옆을 딱 쳐다보니까 그 어리버리했던 그 납치범들이 제 손을 딱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제가 이제 조장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기다리는 그 차까지 간 거죠. 차에 가서 국경으로 바로 향했어요. 국경으로 바로 향하는데 그 국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에 차 2대 보내고 우리 차가 가운데 가고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2대를 더 동원해서 총 5대의 차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국경에 먼저 도착했던 차들이 정보를 입수를 한 거죠. 여기 지금 봉쇄됐다고, 니네 지금 막혔다고. 그러니까 빨리 숨어라 그래가지고 국경 가는 거 딱 10분 거리 내놓고 저희가 그냥 유턴해가지고 아예 누구도 이제 알아보지 못할 곳에 딱 숨어버려요. 거기서 한 3일인가를 지내면서 이제 저희 신랑이 알고 있는 그 지인,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태국 국경을 미립국으로 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저를 이제 미립국 시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도 같이 미립국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넘어가지고 가서 이제 태국을 딱 넘자마자 그때부터 저희가 태국에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도 안 통하는 그 태국에서 막 택시 잡아 타고 해가지고 그 방콕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가 좀 저희는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고 캄보디아에서 그 태국으로 나오는 데는 정말 007 작전처럼 남편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떤 의심을 했냐면 뭐지? 이 사람 국정원인가? 이렇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한 3, 4년 됐을 때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그렇게 처리했냐고 했더니 오빠 혹시 국정원 아니야? 라고 했더니 한다는 얘기가 무슨 국정원에서 나 같은 사람을 쓰겠냐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했더니 자기가 제임스 본드 007을 많이 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완벽해야 되는지 그 영화를 보고 학습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심칩을 한 20개를 사가지고 그 도청을 할까봐 한 번 쓰고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렇게 했고 진짜 인맥들이 정말 믿음직한 사람들을 다 써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희를 모른다고 이렇게 불지를 않아가지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불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줄 알고 북한 쪽에서 6개월 동안 저희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저희를 커버해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복도 이제 따라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뒷받침돼줘가지고 용기와 뭐 슬기와 용맹가 뭐 이런 게 다 안받침돼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탈북을 하는데 정말 쉽게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분들한테 아직도 감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식당에 북한 미녀들과 한국 남성들이 눈이 맞는 경우가 많은가요? 100%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거기서 실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적이거든요. 1년차 때는 분명히 적이에요. 왜냐면 사상교육을 너무 받고 나가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호라고 해도 적이긴 적이다. 그러니까 적대국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받고 나가는데 처음에 신참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수혜야. 너 있잖아. 전쟁 일어났어, 갑자기. 너 그럼 오빠 쏠 거야? 저희 거기 모든 허칭이 다 오빠였거든요. 오빠 쏠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난 너 안 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씨. 방아쇠 먼저 당기면 이기는 거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차쯤 되니까 적이긴 적인데 따뜻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캄보디아에 나와서 이제 천식을 그러니까 발작이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기후 변화도 있고 일단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름 나라에 가서 살아서 이제 몸이 좀 체질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부터 기관지가 안 좋았던 상태인데 거기 나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몸이 이렇게 확 쇠약해지면서 이렇게 기관지가 제일 약한 부분이 먼저 간 것 같아요. 24시간을 줄기침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침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그런 기침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간지럽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윗사람들이나 그 이제 식당 관계자들이나 같은 언니들, 동료들 다 저보고 깨병이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서 깨병 부린다고. 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식당에 오셨던 단골 손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 식당 다닌 지 한 거의
거의 막 12년, 15년 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그 약을 지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약을 지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며칠 전부터 저한테 그랬거든. 너 천식 있는 거 알아? 천식 있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 천식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발작해서 계속 저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너 그러다 죽는다 계속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고 어떻게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약을 지어 오셔가지고 부지배인을 찾아요. 부지배인이 누구냐면 이제 보이지더원이에요. 북한 식당의 부지배인은 무조건 다 보이지더원이거든요. 보이지더원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식당에 다닌 지 12년 됐는데 내가 캄보디아에서 산 지도 20년 넘었다고. 내가 여기에서 알려질 것만큼 다 알려지고 명예도 있고 나 여기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나 그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약을 얘한테 좀 먹여라. 얘 이러다 죽는다. 이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이거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거셨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식당 그 매뉴얼에 대한민국 사람이 준 약은 절대로 못 먹어요. 다른 뭐 선물은 그래도 받는데 약은 못 먹게 하거든요. 약에 이제 뭐가 타졌다고. 그래서 이제 북한 식당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저한테 그 약을 주더라고요. 부지배인이 주면서 야 그냥 아프면 말을 했어야지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약을 딱 한 번 먹었는데 봉지에 이렇게 우리 약국에 가면 이렇게 하는 그 이제 일일 이렇게 된 그 봉다리에 그 약이 딱 들어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좋은 약을 써보지 못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성이 없는 거예요. 제 몸이. 그 약을 딱 한 번 먹었는데 바로 그냥 그 발작 기침이 멈춘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살 것 같아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아빠 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살 것 같다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기침이 멈춰서. 그때 처음으로, 뭐지? 저긴데 되게 따뜻하네? 2년 차였어요, 그때가. 3년 차쯤 되면 동지가 되거든요. 동지가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뒷담화를 까기 시작해요. 같은 동료들끼리 마음 안 터놓거든요. 근데 감정 쓰레기통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 감정 쓰레기통이 결국에는 보면 이제 그 눈 맞은 사람들이 다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은 앉아있고 저희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오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생활청하는데 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 비판하더란 말입니다. 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뒷담화를 슬슬 하기 시작해서 내부 비밀을 막 그 사람한테 막 공유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동지가 된 계기예요. 그 다음 이제 4년 차쯤 되면 가족이거든요, 아예. 오빠 왔습니까? 막 이 정도로 그냥 동네 오빠 무슨 동생 이런 것처럼 정말 돈독하고 가까워져요. 그리고 물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캄보디아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식당으로 그냥 물이 철철철철 들어왔는데 저희 식당 가운데 놓고 옆집이 다 이제 남조선 오빠들 가게예요. 여기 쌈밥집이고 여기 무슨 상강버섯집인데 이 집은 벌써 물 들어오니까 쫙 그 제방뚝 딱 올려 쌓고 양수기를 막 물 퍼내고 집에 물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식당만 지금 바켓으로 이렇게 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보다 못하겠으니까 자기네가 와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다 산 인력이잖아요. 그 인력들 다 데려다 제방떡 싸가지고 저희 검현부인은 또 지나가다가 그 물 철철 들어가는 거 보고 저희가 막 물 푸니까 가슴 아프다고 양수기 뽑아다가 양수기를 메고 왔더라고. 물 빼라고. 그 정도로 해외에 나가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를 굉장히 많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뒷집이 약간 그 유흥주점 같은 거였는데 거기 보초서는 남자애들이 굉장히 험악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여러 외통길 하나를 놓고 거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한번 엄청난 시비가 붙었는데 여자애들 16명, 저희 식당 16명이랑 거기 유흥주점에 이만한 칼 들고 나왔더라고요. 저희 찔러 죽인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누굴 찾았냐면 남조선 오빠들을 찾은 거예요. 오빠 살려주세요. 저희도 거의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식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섬찟하거든요. 제 요 배까지 이렇게 배 앞으로 칼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고참이다 보니까 신참들 다 뒤에 세고 제가 이렇게 앞을 막아섰거든요. 당장 길을 비키라고 그러면서 근데 막 그 옆에 막
그 관리자 되게 연약한 어머니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막아섰는데 순간 이러다 내가 칼에 찔려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서식을 듣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북한의 무슨 간부들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오빠들이 진짜 슬리퍼 끌고 백바지 입고 달려왔더라고요. 야! 하면서 그 매턴길에 진짜 오오오 북모 오늘 어들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오빠들이 와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고 걔네가 우리한테 막 사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쪽 지배인이 나와서. 그 정도로 이제 4년차가 되니까 아예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눈이 안 맞으면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차쯤 됐을 때, 그 1년차 때 됐을 때 물어봤던 오빠가 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그 오빠는 계속 전쟁을 하면 나 쏠 거야 계속 물어보는 오빠였는데 4년차 됐을 때 저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또 쏠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 우리 그냥 만나면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세뇌가 깨졌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그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랑 이 마음이 통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단언컨대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리고 저희 신랑이 정말 추진력이 강해서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렇게 수월하게 돼서 대한민국에 온 케이스인데, 정말 원래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대신에 삼박자가 안 맞았어요.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 좋아하던 남자가 어디 발령이 내려졌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삼박자가 맞지 않아서 못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이 야 가자 하고 데리고 이제 튀었으면 튈 애들이 정말 많은 것이었고, 그리고 마음 터놓는 오빠들이 다 한 명씩 다 있는. 네, 그래서 거의 100%가 눈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식당에서 한국 사람과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건가요? 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공식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북한 식당 입장에서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봉사원이고 손님이니까 손님을 잘 대해라. 여기 오시는 손님은 왕이다. 연애라는 타이틀보다는 나는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냥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서 연애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저 언니랑 저 오빠는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냥 눈 감고 아웅인 거예요. 왜냐면 안 될 거 아니까요. 북한이랑 남한인데 어떻게 사랑을 잃어? 설마 저 언니가 가겠어? 나도 처음에 선배 언니들 볼 때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내가 고참이 되니까요. 갈 수도 있겠네. 마음 먹으면 갈 수도 있겠네. 이게 되더라고요. 데이트는 못합니다. 데이트는 아예 안 되고, 그 북한 식당에 와셔서 만약에 연애를 하는 남성분들을 보면 정말 정신력의 강자들이에요. 손도 못 잡고요. 저희 식당은 특히 더웠어요. 사각지대 없이 CCTV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냥 말만 안 들어갈 뻔이에요. 스킨십 이런 거 절대 못해요. 플라토닉한 사랑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근데 저희 신랑이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술을 엄청 먹고 너무 열받으니까 네가 그림의 떡이지, 내가 너를 이렇게 만질 수도 없고 안아볼 수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 화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건들면 안 되는데, 그거를 건드는 순간에 이제 그냥 역사를 바꾸는 거죠. 식당을, 그래서 저희 신랑이 365일 중에 370일을 오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그 북한 식당에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신랑뿐만 아니라. 샴푸 냄새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이 샴푸 냄새로 말하자면, 그때 또 이제 여기서 또 검현빈이 등장을 하는데, 검현빈을 만나던 어느 날 그 식당에 오시는 대한민국에서 되게 큰 마트를 하시는 사장님인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번 그 캄보디아에 놀러 오셨다가 저희 식당을 왔다가 여자 처녀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샴푸를 캄보디아로 아예 이렇게 택배같이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먼저 보내고 이제 뒤따라 자기가 왔는데 그 샴푸가 박스로 한 몇 개가 왔었어요. 근데 그 샴푸가 이제 케라시스 샴푸였는데 그 케라시스 샴푸가 그 하얀색이랑 뭐 초록색이랑 보라색이랑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신상으로 나왔었대요. 그때 그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애들이니까 이게 향에 민감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통씩 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고참이다 보니까 여분이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한 3통인가 차려줬어요. 이제 샴푸 린스 이렇게 세트로. 근데 냄새를 맡는데 세상에 이게 저세상 냄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쓰던 샴푸는 다 잊어라고. 그 케라시스 샴푸 한 번을 딱 그 샴푸를 감았는데 이 머리깔이 완전 찰랑찰랑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트레이트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말걸이 같거든요, 머리칼이. 근데 이 머리를 이제 그 이만큼 그 말걸이 같은 머리를 가지고 담배 피우는 방에 들어갔다, 뭐 음식 하는데 들어갔다 하면 이 머리에 냄새가 엄청 배요. 그래서 맨날 이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샴푸가 저희한테는 가장 귀한 거였죠. 근데 그 케라시스 샴푸를 딱 한 번 감으면 담배 냄새 저리 가라, 음식 냄새 저리 가라. 이 냄새가 그 샴푸 이 향이 그 음식 냄새랑 담배 냄새를 그냥 딱 짓누르고 항상 머리카락을 돌릴 때마다 그 냄새가 있잖아요. 내 코에 전해지는 그 케라시스 그 향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샴푸를 거의 다 쓸 즈음에, 이제 세 통을 다 쓸 즈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야, 내가 만약에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 샴푸를 다시는 못 쓰겠구나. 나 이거 샴푸를 평생 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마음속으로 결론 내린 게 그러면 남조선으로 가야겠네.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샴푸를 지금 현재도 쓰고 있어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샴푸를 쓸 때 저희 신랑이랑 엄청 그 좋아했던 그 애틋했던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 냄새만 맡으면 그때 남편한테 막 설렜던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그 냄새를 잘못 맡으면 그 냄새를 평생 안 맡는데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퐁퐁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그 퐁퐁을 한번 그 임신했을 때 홍초 그 퐁퐁을 쓰다가 그 냄새 너무 질려서 다시는 안 쓰고요. 지금도 그 냄새 맡으면 제가 메스꺼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알아가지고 이 냄새에 내가 혹시라도 거부감 느낄까봐 제가 임신 기간에 그거 끊었었어요. 이 케라시스 향수 냄새, 이 냄새만큼은 내가 평생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신 한 10달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 샴푸를 전혀 안 썼거든요. 혹시라도 이 냄새가 싫어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케라시스 샴푸를 아직도 그 브랜드만, 그 냄새, 그 향만 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샴푸가 저한테는 탈북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죠. 평생 쓰고 싶어서 탈북한 거 사실이에요. 그 케라시스 샴푸인데 케라시스 퍼퓸 샴푸 러블리 앤 로맨틱. 이거 냄새 짱 좋아요. 이 냄새 때문에 탈북하게 만드신 우리 애경 회장님께 영광이 있으라. 이 샴푸가 이제 북한의 전역을 다 흔들어가지고 K 샴푸의 위력이.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좀 건의를 저 팬들도 그랬거든요. 아니, 이 정도 사랑하면 애경에서 샴푸 광고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그렇게 일편단심 민들레야 애경 샴푸만 쓰는데 저기 회장님, 제가 애경 샴푸를 너무 사랑하고요. 케라시스 첫사랑의 로맨틱한 뭐를 닮은 무슨 볼륨 에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토록 사랑하는 데는 우리 그 회장님의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기 딱 한 가지 제가 빠졌네요. 한번 감궈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탈북 성공 이후 결혼까지의 과정은 어떠셨나요? 결혼을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나 가면 오빠랑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결혼할 수 있어서 그냥 가면 바로 만나요. 그래서 내가 국정원쌤한테 이렇게 찔 줄 싫어. 난
15분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국정원 선생님이 누가 15분 받는데? 그래서 나 데리고 온 남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국정원 선생님이 한다는 얘기가 그 남자가 그러면 90일 조사 받는다 그랬겠냐고. 그 90일 조사 받는다 그랬으면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그것 봐요. 그래서 3개월 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원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남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간이 또 있거든요.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2주를 또 받아야 돼요. 그것도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제가 전 남편이랑 하루도 못 살았거든요. 6개월 동안 이제 하지 못했던 연애를 그 하나원에 와서 전화로 연애를 했죠. 공중전화 연애를 했어요. 공중전화 그 하나원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 카드를 하루에 2만 원씩 쓰면서 어떤 때는 4만 원도 써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드를 돈으로 다 사가지고 그래서 그 카드가 아직 집에 있어요. 한 절반 쓰고 절반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그 공중전화 카드를 이제 다 사서 보니까 한 50 몇 장인가? 뭐 그렇게 되더라고. 52장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 연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디데이 한 3일을 남겼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응가한 얘기까지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전화 연애를 하고 결국엔 6개월 후에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 어느 그 동사무소 앞에서 그 꿈에도 그리던 나의 곰현빈을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탈북민들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오면 그거를 해요. 그 이제 LH 아파트를 국가에서 다 배정을 해줘요. 근데 저는 이제 집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집 안 줘요? 그랬더니 사실혼 관계를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 하루도 못 살았다고요. 저 하루도 못 살았다.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을 하면 집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남편이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는 조건으로 이제 집을 사놨어가지고 어차피 이제 집은 반납을 해야 돼서 그냥 포기를 하고 나가서 남편이랑 같이 살아라 해가지고 남편 있는 그 인천광역시 어느 구에다 저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만나는 그 우리 곰연빈한테 이제 달려가 안겼죠. 동사무소 둔덕길인데 세상에 그 둔덕길을 사륜구동도 아니고 이륜구동으로 엄청 후륜구동으로 올라가서 그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첫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이거 올리잖아요. 이제 이름을 올리잖아요. 주민등록증도 받고. 근데 이제 주민등록 그 등본상에 제가 이제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왜 동거인이냐고 내가. 왜냐면 북한에서 동거라는 거는 어느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거인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엄청 뭐라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혼인신고 먼저 해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오빠 못 살게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제가 2016년 10월 달에 그 사회로 나왔거든요. 사회로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11월 달에 그냥 결혼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딱 나왔는데 이게 완전 거의 이게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온 것처럼 조선시대에 살다 현대시대에 온 느낌처럼 이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할 시간을 좀 주자 해가지고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이제 결혼을 좀 미루자 해가지고 다음 연도 봄으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다음 년 2017년 이제 3월 달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거의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남자들 눈에는 드레스가 다 하얀 걸로만 보이는데 이게 뭐가 달라지고 저게 뭐가 달라지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적응을 알아야 내가 뭘 싸울 수 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말 수월하게 결혼식은 여기서 하고 이제 다 시댁 어르신들이 맞춰져가지고 정말 그냥 가정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갔죠. 그래서 결혼하는 날까지도 이게 결혼하는 건가 말고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으로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이게 실전이다라고 느꼈을 때가 한 3, 4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적응을 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시작이었죠. 인생 시작이다. 북한에서 탈북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은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중국으로 밀 수입을 많이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 중국이랑 국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세뇌가 진짜 우스운 게 뭐냐면요. 야, 너 자유가 없고, 넌 있잖아. 뭐 사람이 뭐 인권이라는 게 있어서 자유를 원래 누려야 되고, 이런 게 그냥 뭐 드라마로 보고, 그래. 이론적으로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실습이 없으면요. 절대 세뇌 못 깨요. 이거를 꼭 자기 몸으로 부딪혀 본 사람들이 깨거든요. 저처럼. 그래서 탈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국경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네를 보고 눈으로 보고 이 피부를 느끼게 다 깨우친 사람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일 먼저 탈북을 해요. 거기 분들이 제일 먼저 탈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탈북 비율이 가장 많은 게 엘리트들이 많거든요. 해외 나간 엘리트들, 유학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북한 식당에 나가 있는 종업원들. 이 사람들은 그 북한이란 세상을 나와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를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구리가 이제 그 우물 밖을 나왔을 때 그 세상에 얼마나 없습니까? 그 격인 거예요. 그렇게 우물 밖을 빠져나와서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야 세뇌를 깨고 그때부터 탈북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그 이제 외교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제 국경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해외에 나와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탈북을 하죠. TV나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안 먹혀요. 대신에 진짜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 몸으로 체험을 했으면 깨지거든요. 안 깨진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대북 방송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너머 세상에 그렇게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서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서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뭐 그런 심리전이 굉장히 많이 통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목숨 걸고 지뢰밭도 넘고 그렇게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이가 어린 사람이면 어린 사람일수록 용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가다가 죽어도 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